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봄이 되니까 네. 참 나른해지는 것 같아요. 자주 피곤해지고 맞아요. 일도 하기 싫고 맞아요. 또 저는 운전하다가 그렇게 잠이 쏟아져요. 이렇게. 맞아. 아니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 녹화 중이긴 하지만 제 영혼의 반은 이미 지금 나가서 나들이 중이거든요. 아, 그래요? 벚꽃도 보고 꽃도 보고 누구랑? 혼자. 자,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피곤해지는 게 바로 춘곤증 때문인데요. 겨울이 가면 네. 봄이 오잖아요. 우리가 이 따뜻한 볕과 바람 이런 걸 쐬다 보니까 몸이 노곤노곤해지면서 춘곤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곤했던 거구나. 그렇죠. 잠이 오고. 네. 하지만 이런 춘곤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영상실록 오늘엔을 시청하는 방법인데요. 자, 그럼 오늘은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 주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월 8일의 역사부터 함께 보시죠. 2004년 4월 8일 이라크에 간 한국인 목사 7명이 무장 세력에 의해 납치돼 행방불명됐습니다. 그 혹시 목사님들이 이라크에 그 선교 목적으로 가신 건가요? 당시에 그 선교만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 이라크 모술 지역 니느웨라는 곳에서 열리는 선교 신학교 개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대표 목사 8명이 이라크에 방문한 거였죠. 목사들은 요르단 암만을 거쳐 고속도로를 타고 바그다드로 가던 중이었는데요. 서쪽으로 진입하는 순간 민간인 복장의 무장 세력들이 이 차량을 세웠고 검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 일행들은 여권을 압수당했고 차에서 내리게 됐는데요. 7명의 목사가 차에서 내린 후 차 안에 1명의 목사가 남아있던 상황에서 운전기사가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나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탈출에 성공한 김 목사는 바로 바그다드로 향해 우리 공관에 억류 상황을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사건 발생 직후 이라크 외교부와 미 연합군 임시행정처에 목사들의 소재 파악과 안전조치 그리고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또 이라크 내에 있는 한국 민간인들은 꼭 필요한 인력을 제외하고 이라크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대피하려는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목사들은 납치된 지 10여 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1973년 역사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나는 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그린다. 입체파 화가 피카소가 생전에 남긴 말인데요. 1973년 4월 8일 스페인의 화가 파블로 피카소가 91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원인은 심장마비였는데요. 아니, 이 피카소의 작품 하면 세기의 대벽화 게르니카. 이 게르니카가 생각이 나요. 맞아요. 게르니카는 1937년에 발표된 작품인데요. 검정과 회색, 또 흰색만으로 그 죽은 아이들과 불길에 휩싸인 집 등 이 전쟁의 참혹상을 그려서 나치의 학살을 전 세계에 고발한 작품이죠. 네. 피카소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파리로 돌아와 레지스탕스 지하운동 투사들과 교류했는데요. 그리고 1951년 한국에서의 대학살을 작품으로 선보였고 1954년에는 전쟁과 평화를 그렸습니다. 이후 80대로 접어들어서도 그림과 도자기, 판화 등 왕성한 작품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4월 8일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워커힐 호텔이 1963년 4월 8일에 개관했습니다. 6.25 전쟁의 초대 미팔군 사령관인 월터 워커를 기리면서 지어진 이 호텔은 당시에 동양 최대 규모였다고 해요. 와, 동양 최대요? 그렇죠. 역사가 참 오래됐죠. 네, 진짜 벌써 59년이나 된 거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1970년 4월 8일에는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와우산 기슭에 위치한 와우 아파트가 붕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붕괴라고요? 네, 이 와우 아파트 붕괴의 원인은 부실 공사였어요. 네, 6개월 만에 너무 그 짧은 기간에 착공을 해서 준공했기 때문에 이 사고가 생겼는데 이 사고로 34명이 사망하고 4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죠. 정말 이 안전사고 중에서도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 부실 공사잖아요. 진짜 안타깝네요. 맞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4월 9일 역사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2019년 4월 9일 오전 1시 30분 로버트 할리가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 수원 남부경찰서로 압송,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1985년에 결혼을 했고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귀화 연예인 1호가 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로버트 할리가 최근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제보를 받고 8일 그를 체포했는데요. 그리고 수사 진행 후 집 화장실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 1개를 발견했고 마약을 구매할 때 판매책에게 수십만 원을 송금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마약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명되자 로버트 할리는 온라인을 통해 필로폰 1g을 2차례 구입했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서울 서부지법으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류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증제 몰수 및 추징금 70만 원을 명령받았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싶고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018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수달 2마리가 2017년 지리산 뱀사골에서 주민들에 의해 구조됐는데요. 2018년 4월 9일 치료와 자연 적응 훈련을 마치고 지리산의 섬진강에 방사됐습니다. 2017년 8월과 10월에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 의해서 발견이 됐어요. 이 수달들이. 근데 뱀사골에서 생후 3개월 정도 된 수달을 발견했는데 2마리 모두 탈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힘들었나 보다. 네. 하마터면 정말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네요. 진짜 발견을 잘 하신 건데 이 수달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정말 총동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리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발견 당시인 2017년 11월부터 두 새끼 수달에게 젖을 먹였고 건강관리와 야생훈련을 시켰습니다. 지난해 구조된 후 치료와 야생적응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번에 다시 자연으로 방사하게 되었습니다. 수달은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정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1급으로 수달의 자연방사로 지리산 국립공원과 섬진강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사된 수달이 지리산과 섬진강에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서식지 보존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4월 9일에 있었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70년에는 호주에서 처참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동차 사고는 정말 어디에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고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얼마나 컸길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경주 중에 일어난 사고거든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열린 자동차 경주 대회 중에 발생한 사고는 이 차량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처참하게 부서지고 또 카레이서는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1993년 4월 9일에는 컴퓨터의 핵심 부품인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국내 최초 독자적으로 첫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오, 그래요? 네. 저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고요? 대단하죠? 네. 이 당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국내 기술 현황은요. 일부 연구소와 기업에서 8비트급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설계하고 있었으며 16비트급 이상에서는 외국 기술을 의존하며 제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32비트의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우리나라가 만들었다. 맞아요. 그때부터도 기술력이 정말 대단했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네요. 자랑스럽네요. 네. 그럼 이번엔 4월 10일 역사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2019년 4월 10일) 새벽 2시 10분 특수절도 혐의로 14살 제2군 등 중학생 6명이 검거됐습니다. 사건은 2019년 4월 7일 이 중학생들은 청주시 덕흥구 인근 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승합차를 훔쳐 달아났는데요. 승합차 주인의 신고로 경찰의 추적이 시작됐고 제2군 일행은 훔친 차량을 경기도 인근에 버린 뒤 또다시 다른 승합차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사실 이 학생들이 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이 아니었어요? 네. SUV 차량을 훔쳐서 몰다가 주차한 차량 2대를 연달아 들이받고 검거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들 중에 일부는 범행 전에 또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를 훔쳐서 몰다가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히나 청소년들이 여러 번이나 차량 절도로 잡혔는데 대부분이 촉법 소년이어서 금방 풀려났다고 합니다. 촉법 소년이요? 촉법 소년이란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소년법으로 처리되는데요.
특히나 형법 제9조에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촉법 소년에 해당하는 제2군 등은 14세 이하로 형사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청소년이 차량을 훔친 사례가 또 있었던 거예요? 네, 2017년 8월에는 아이가 양복을 입고 차량을 훔쳐서 그 도로를 질주하다가 네. 붙잡힌 그런 사건이 있었고 2019년 2월에는 어떤 한 10대가 그 훔친 차량에 여학생을 태워서 7시간이나 감금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아 맞아요, 기억나요. 네, 자 이런 그 절도는 대부분 촉법소년법으로 훈방 조치가 됐고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재범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그거 진짜예요? 이래서 내가 니들을 혐오하는 거야. 갱생이 안 돼서. 자, 앞으로 이 법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번엔 1973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탁구가 마침내 세계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1973년 4월 10일 유고슬라비아 사라예보에서 열린 제32회 세계 탁구 대회에서 한국 여자 탁구가 세계 재패에 성공했습니다. 경기 결과는 8전 8승이었는데요. 대한민국 구기 종목 사상 첫 단체전 우승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시에 선수진은 누가 있었어요? 네, 여자 단체전에는 이혜리사, 정현숙, 박미라, 김순옥 선수로 팀이 구성됐는데요. 제32회 세계 탁구 대회에 출전한 4명의 선수는 모두 대회 첫 출전이었습니다. 와. 자, 이후에 우리나라의 위상이 정말 높아졌는데 정말 대단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탁구가 국제 무대의 모습을 보인 건 1956년이었는데요. 우리나라 팀이 체육의 강국이었던 중국과 일본 등을 차례대로 이기고 세계대회 우승을 한 것은 17년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1970년 4월 10일에는 비틀즈가 10여 년 만에 해체했는데요. 폴 맥카트니의 탈퇴를 공식 발표하면서 전 세계를 열광과 흥분으로 몰아넣었던 4인조 음악의 전설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비틀즈가 해체한 건 너무나 아쉽지만 이제는 그들의 음악으로 평생 기억을 해야겠죠. 네. 음악을 들으면서. 자, 그리고 1979년 4월 10일에는 과천 제2정부청사가 기공식을 열었는데요. 언제 완공됐나요? 대지 면적 36만 9,991제곱미터를 청사 5개 동과 후생동 그리고 안내동으로 나눈 뒤에 1993년 12월 15일 완공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4월 11일 역사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2014년 4월 11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제11일 형사부에서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선거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며 계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계모는 만 12세였던 A양 언니에게 동생을 사망케 했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하게 하면서 공범으로 기소되게 했는데요. 추가 수사 과정에서 A양 언니는 공범이 아닌 피해자로 밝혀졌습니다. 그 친부는 아버지잖아요. 네. 계모가 그러고 있던 동안에 도대체 뭘 한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친부가 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사망했을 때 군청에 찾아가서 딸의 통장에 든 400만 원과 장례식 지원비를 달라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친부도 공범으로 기소가 됐고 3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975년으로 떠나봅니다. 1975년 4월 11일 서울시 종로구 경복궁 안에 한국민속박물관이 개관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전시과와 관리과로 조직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그 한국 민속박물관이 네. 당연히 한국민속촌 안에 있을 줄 알았는데 경복궁 안에 있었네요. 맞아요. 이 한국민속박물관이 되기까지 그 명칭이 2번 정도 바뀌기도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국립민속박물관이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국립박물관으로 바뀌었고 16년이 지난 1966년 10월 4일 문화재 관리국에서 경복궁 수정전에 1,600여 점의 민속 자료를 수집했는데요.
이후 경복궁 내 전 현대미술관 건물을 수리해서 문화재 관리국 산하의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또 1975년 4월에 개관한 국립민속박물관은요, 1979년 4월 국립박물관 소속으로 바뀌며 개정됐는데요. 이후 1982년 옛 중앙박물관 건물로 이전했고 시설 공사를 해서 1992년 지하 1층, 지상 3층에 옥탑방을 갖춘 건물로 바뀌어서 지금의 국립민속박물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에 있었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53년 처벌 규정이 생긴 낙태법이 2019년 4월 11일 헌법 불합치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2019년에 미국에서 낙태 금지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네. 자, 성폭행 피해자에게도 낙태 금지 조항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뜨거운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가 하면 1970년 4월 11일에는 미국에서 아폴로 13호를 발사했는데 우주에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아니 우주에서 무슨 사고가 발생한 건가요? 아폴로 13호가요. 승무원 3명을 태우고 우주로 갔는데 여기서 이 산소 탱크가 파손되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건데요. 결국 달 착륙을 포기하고 가까스로 지구로 귀환했다고 합니다. 그 우주 공간에서 무사히 귀환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네. 자, 그럼 이번엔 4월 12일 역사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2004년 1월 14일부터 2006년 4월 22일까지) 2년에 걸친 연쇄살인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 일대를 공포에 떨게 했던 대한민국 연쇄살인범 정남규를 기억하시나요? 2007년 4월 12일 대법원은 무고한 시민 14명을 무참히 살해한 정남규에게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정남규 사건 알죠? 당연히 알죠. 유영철과 비슷한 시기에 벌어져서 이게 정남규 사건인가 유영철 사건인가 의견이 분분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남규는 1989년 4월부터 2002년까지 특수강도 절도죄, 성폭력 등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했는데요. 이후 2004년부터 연쇄살인을 저지르다가 마지막 2006년 4월 22일 20대 남성에게 상해를 입히고 격투 끝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검거된 정남규는 사형이 확정된 후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 중이었는데요. 2009년 11월 21일 아침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후 구치소 근무자가 발견해 곧바로 외부 병원으로 옮겼지만 상태가 악화됐고 다음 날인 22일 새벽 2시 40분쯤 사망했습니다. 범행 동기도 살해 이유도 없던 연쇄살인범 정남규. 이렇게 그는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며 살해의 끝을 마무리했습니다. 1971년 4월 12일 서울 지하철 1호선이 착공했습니다. 당시 착공식에는 대통령과 3만여 명의 시민이 함께했는데요. 저희가 출근할 때 이제 주로 잘 타는 교통수단인데 이게 1971년 오늘에 생긴 거였구나. 네. 1920년대 말 서울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가고 또 전차와 버스로는 이 도시교통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이제 우려가 나왔기 때문에 논의가 시작된 건데요. 네. 자, 이후에 논의가 잠깐 멈췄다가 1960년대 본격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이야기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체계적인 계획화에 추진이 된 거네요. 1961년 철도청이 최초로 지하철 건설 계획을 발표한 이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현장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4월 12일에는 또 다른 일들이 있었는데요. 2011년 4월 12일 농협중앙회에 전산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창구거래 등 전체 금융 업무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죠. 어머나, 아니 전산장애라니. 근데 전산장애는 흔한 일이 아닌 거 아닌가요? 이전에 발생한 전산장애는 그 단순한 수준이었는데 이때 발생한 전산장애는 확인 결과 북한의 해킹으로 밝혀졌어요. 북한이 해킹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000년 4월 12일에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 77그룹 정상회담이 창설 26년 만에 쿠바에서 개최됐습니다. 이게 쿠바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에서 회담을 좀 진행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니까요. 좀 긍정적으로 봐야겠네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4월 13일 역사 속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오5공화국의 마지막 해였던 1987년 민정당은 노태우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 간접 선거 방식으로 정권을 연장하려 했고 국민들은 이에 거세게 저항했는데요. 그리고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정권은 특별 담화를 통해 헌법 개정 논의를 금지한다는 이른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본인은 평화적인 정부 이양과 서울 올림픽이라는 양대 국가 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개헌 논의를 지향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때 그 대학가에서 박종철 군 공문치사 사건으로 그 시위 열기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잖아요. 맞아요. 4.13 호헌 조치 발표 후 전두환 정권은 시민 항쟁에 맞섰는데요. 당시 경찰은 전두환 정권의 4.13 호헌 조치에 따라 전국 20개 도시에서 개최된 민주헌법 쟁취 범국민대회를 원천 봉쇄했고 전국에서 3,831명을 연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연세대학교 학생 그 이한열 군이 네. 시위에 참가했다가 이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 6월 시민 항쟁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으니까 이게 정말 그 어두운 시대, 암흑의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라의 밤이요. 1940년 후반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노래 신라의 달밤을 기억하십니까? 해방과 더불어 가요계의 선풍을 일으킨 대한민국의 최초 대중가수 현인. 2002년 4월 13일 가수 현인이 서울의 한 병원에서 향년 82세의 나이로 결세했습니다. 펀칠한 키와 외모 그리고 올곧은 성품으로 인기가 높았던 현인. 굵고 남성적인 목소리를 심하게 떠는 특유의 바이브레이션 창법은 그의 트레이드마크였는데요. 실향의 애환을 담은 굿세어라 금수나, 9.28 수도 탈환의 기쁨을 노래한 럭키 서울을 비롯 고향 만리, 비 내리는 고모령, 인도의 향불, 불국사의 밤 등 숱한 히트곡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는 2002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오늘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이 있는데요. 1919년 4월 13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5년 8월 15일 그 광복까지 존재를 했죠? 네, 맞아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5년 8월 15일 광복까지 이루어졌고 상하이와 항저우, 광둥, 충칭으로 청사를 옮겨가면서 광복운동을 벌였어요. 자, 그런가 하면 1991년 4월 13일에는 지중해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바다에 기름이 또 흩뿌려졌다니 피해가 막심했겠네요. 네, 이 키프로스 선적 유조선 헤이븐호가 제도바시 근해에서 엄청난 폭발을 일으켜서 10만 9천 톤의 원유가 흘러나와서 극심한 환경 오염 사태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전 이런 거 보면 예전에 우리 태안 사건. 네, 그 사건 기억나죠. 정말 그때 이 동물들이 그 죽어가는 모습 이거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전 국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가서 봉사하고 그랬었죠. 그렇죠. 네, 네. 기름 닦기 봉사. 네. 자, 그럼 이번엔 4월 14일 역사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매년 4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에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짜장면을 먹는 블랙데이인데요. 블랙데이가 처음 언급된 것은 1990년대. 애인이 없는 남녀 청소년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끼리끼리 몰려다니다 짜장면, 아메리카노 등 검은색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아니 근데 블랙데이도 뭐 화이트데이나 발렌타인데이처럼 이 짜장면 판촉하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상업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오. 네, 실제로 그 중국집이 뭐 블랙데이라고 해서 특별히 짜장면이 뭐 더 잘 팔리고 매출이 크게 오르고 그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지? 솔로들이 그냥 조용히 이제 집에 혼자 계셨나? 둘이 가서 하나만 먹었나?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짜장면은 원래 중국에서 온 음식인데 어쩌다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는 음식이 됐을까요? 짜장면은 중국 전통 음식인데요. 중국 관둥성 출신 화교들이 인천으로 건너와 한국식으로 만들어 먹다가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됐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2010년으로 떠나볼까요? 2010년 4월 14일 아이슬란드 남부 에이아프알라 요쿨에서 화산이 폭발해 주민 약 800명이 대피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같은 해 3월에도 화산이 폭발해 주민 600여 명이 대피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슬란드는 매번 화산 폭발 때문에 항공 대란을 빚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당시 우리나라 외교부는 화산 폭발로 인해 유럽 현지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을 위해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비자 연장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이후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의 구름재가 영국과 덴마크로 이동했고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폭발로 인한 화산재가 그해 4월 22일 강한 제트기류를 타고 우리나라에도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그러나 다행히 한반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유럽 항공 노선도 곧 재개가 됐습니다. 이 항공 대란도 다행히 22일에 유럽 항공 운항이 이제 완전히 정상화를 되찾았죠. 자, 이 밖에도 4월 14일에 있었던 과거의 일들을 살펴보면요. 1702년 4월 14일 조선 왕조 실록을 보면 백두산에서 화산 폭발이 4번이나 있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발해가 멸망한 926년을 전후해서 백두산에 대규모 화산 폭발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이 화산재가 1000km나 떨어진 일본 혼슈 북부와 홋카이도 일원까지 날아가서 1에서 5cm 정도 눈처럼 쌓였다고 합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한 폭발이었네요. 네. 와, 근데 이 자연의 힘은 인간들이 아무리 뭔가 노력하고 다가가려고 해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폼페이 그런 유적들 보면 정말 사람이 도시가 맞아요. 통째로 그냥 화산재에 잠기잖아요.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자연재해 때문에 힘들어한 나라가 있었는데요. 2010년 4월 14일 오전 중국 북서부 칭하이성에서 규모 7.1의 대지진이 발생해서 600여 명이 사망하고 만여 명이 부상을 당했죠. 와, 이게 진도 7 정도면은 되게 강한 지진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지진이었는데 주택과 사찰 등이 무너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과거 뉴스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유튜브 사진관에서 만나요. 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이게 무슨 노래죠? 네, 라송과 라떼월드를 그렇죠. 제가 한번 편곡해봤어요. 오, 이거 너무 신나는데? 콜라보. 맞아. 오. 태진아 바로 선생님 믹스했잖아. 제가 태진아 선생님 목소리 좀 닮았다 그래가지고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 이렇게 대단하시다. 잘한다. 더 신난다 이게. 신나요? 맞아요. 아니 이렇게 오늘도 신나는 자체 로고송으로 우리 유튜브 사진관 문을 열어봤는데요. 사실 어떤 분위기에서든 이 음악이 더해지면 신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그 코너가 음악을 베이스로 완성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네요. DJ변이라는 맞네. 코너도 있었고 또 고음불가라는 한때 가수로 활동을 했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맞아. 최근에 힙쟁이까지. 힙쟁이. 근데 음악이 없었다면 저의 개그도 사실 탄생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지금은 사실 좀 어렵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흥이 올라오면 그냥 바로 노래방 가서 소리 지르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래야 되는데 좀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풍경이 좀 많이 사라졌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을 하면서는 항상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면서 좀 힐링을 하곤 합니다. 네. 요즘은 또 어떤 노래를 부르세요? 제가 요즘에 갑자기 김현우 씨 노래가 너무 좋아서 사랑한다는 흔한 말 있잖아요. 그 노래 아시죠? 예. 사랑한다는 흔한 아니 근데 저 진짜 깜짝 놀란 게
유튜브에 그 나오시는 그 아나운서분들 이제 네네네. 같이 했잖아요. 네네. 오실 때마다가 어떻게 이렇게 다 노래를 못 하시는 건지. 그게 아니라 나는 노래 그래도 다 이제 들으면 알거든요. 들으니까 더 모르겠어. 아니 이렇게 정색을 하시네 또. 아니 나는 기대를 많이 했거든. 사랑한다는 뭐지 이게 왜 이렇게 선배님까지 왜 그래요? 나 전염되나 봐. 이거 약간 어버이 노래랑 그 스승의 날 노래랑 합쳐지는 그런 느낌인데. 아니 뭐 아나운서가 노래만 잘하면 되죠. 노래만 잘하면 되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노래 연습을 그렇게 하셨니까. 뉴스만 잘하면 되죠. 아니 제가 뭐 노래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또 듣는 건 좋아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음악 감상만 놓고 봐도 이 세대에 따라서 그 감상 방법이 많이 다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는 시대별 음악 감상의 변천사를 살펴볼까 합니다. 자 다들 추억에 푹 빠질 준비 되셨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VCR 스타트. 영화 세시봉이다. 나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이게 바로 세시봉입니다. 1960년대 시대를 풍미했던 음악 감상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바로 세시봉이죠. 지친 삶을 위로하고 즐거움을 더해주는 음악. 인간은 오래전부터 음악을 사랑하고 즐겨왔는데요. 그렇다면 이 음악을 처음 저장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일까요? 음악을 저장했다. 생각을 안 해봤네. 적어도 그래도 한 50년 되지 않았을까요? 한번 보시죠. 소리바다 아닌가? 음악을 저장하고 듣는 개념은 미국의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1877년 에디슨은 한 장치를 선보였습니다. 원통의 호물파 소리를 녹음한 후 바늘을 통해 재생시키는 최초의 축음기였는데요. 소리를 기록한다는 뜻에서 포노그래프라는 이름을 붙였죠. 축음기도 에디슨 선생님께서 발명하신 거였어요? 야, 역시 척척 박사네. 야, 디자인 자체가 제대로 레트로 스타일이에요. 너무 멋있어서 저건 하나 진짜 집에 딱 인테리어로 갖다 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기수 씨처럼 저런 멋에 반해서 하나하나 수집을 하다 보니까 박물관을 설립하신 분도 계세요. 진짜요? 네. 동해 푸른 파도가 넘실거리는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에 참소리 축음기 박물관이 세워져 30여 년간 축음기만 모아온 한 축음기 수집가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와, 저걸 다 개인이 수집한 거예요? 네. 진짜 대단하시다. 이야. 예뻐. 이곳에 소장된 에디슨 1호기 틴호일 축음기는 1877년 토마스 에디슨이 맨 처음 제작한 것으로 축 중앙에 노쇠로 만든 실린더를 고정시켜 놓았고 그 위에 왁스를 씌우고 감으면서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에디슨이 발명한 최초의 축음기는 목소리를 녹음하고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세계 최초의 녹음은 바로 에디슨과 친구들이 부른 동요였다고 합니다. 베이비 샥 뚜루뚜루. 그 노래를 그때 그 이후 에밀레 베를리너가 수평 턴테이블에 올려놓고 재생할 수 있는 원반형 레코드를 발명했는데요. 이것이 현재 LP에서 CD, DVD로까지 이어지는 복제 가능한 원반형 미디어의 시초가 됩니다. 저 모습은 좀 익숙해요. 자, 그런데 원통형 축음기와 그 원반형 축음기 그 차이점이 있나요? 그 컸나? 사실 지금 보면 둘 다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쵸? 맞아요.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와, 저 때는 막 뭔가 떠떠떠떠 이렇게 끊기면서 나올 줄 알았는데 티릭티릭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 음질이 괜찮은데요? 이게 바로 그 레코드판 아닌가요? 맞아요. LP판. 자, 방금 들어보신 것처럼 원통형 축음기가 음질이 조금 더 좋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이 복제가 훨씬 빠르고 편리하다는 점에서 상품화가 유리했던 원반형 축음기가 더 각광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반형 저장 매체를 통해서 소리를 저장하고 복제해서 재생하는 그라모폰의 등장으로 관련 산업이 점차 확대하기 시작하는데요. 1917년부터 유럽과 미국 등 서구권 나라에서는 축음기와 레코드가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1925년에는 전기를 이용해서 재생되는 전기 축음기가 등장하죠. 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음악을 들으려면 옆에 달린 태엽 레버를 계속 돌려야 돼요. 맞아요. 그냥 계속 돌려야지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전기선만 딱 연결을 하면 쉽게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까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이죠. 그렇죠. 맞아요. 이 기수 씨가 라떼를 추억하면서 떠올렸던 그 이름, 바로 전축이. 전투 축. 예. 그렇죠. 전기 축음기의 줄임말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그게 전기였구나. 그냥 전축인 줄 알았지, 나는. 저도.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이 전축이 인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 전축을 이용해서 그 음악을 즐기려면 음반이 있어야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 음반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아리랑 음반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LP를 제작하기 시작한 건 그보다 한참 지난 뒤인 1950년대인데요. 충무로와 명동을 중심으로 라디오와 음반을 파는 곳이 늘어나면서 국내 오디오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국산 레코드는 이렇게. 이곳 방음시설이 완비된 연주실에서는 악사들의 연주에 따라서 레코드 취입을 위해서 엄격한 음성 테스트를 마친 가수에 의해서 녹음 테이프에다 레코드 취입을 하게 됩니다. 와, 테이프에 먼저 녹음을 하고 다시 LP로 만드는 그런 과정인가 봐요. 녹음이 끝난 음을 면밀하게 테스트를 한 다음 자동식으로 음판을 깎아내는 기계로서 레코드의 원판을 만들어냅니다. 이 원판에다 화학적 작용으로 아연 도금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금이 끝난 레코드 원판과 합성수지로 혼합을 한 원료를 압축기에 넣어서 레코드를 압축 제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저렇게 섬세하게 만들었었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복잡한 과정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 파리로 해방 이후 우리나라 레코드계에서 꾸준한 연구와 많은 경험을 통해 질적으로나 기술 면으로나 일본 레코드를 능가하는 견고하고 좋은 레코드를 이렇게 해서 하루에 2,000여 매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음반 제작 기술이 향상되자 1960년대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드디어 음악 감상 문화가 꽃피우기 시작합니다. 경양 각지에 다방이 우후 죽순처럼 생겨났는가 하면 음악 감상실에는 남녀 대학생들의 낭만이 넘쳐 흘렀다. 아니 근데 음악 듣는 장소도 장소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음악 듣는 이제 플레이어도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맞아. 뭐 저 때는 이렇게 조그만한 미니 카세트. 타깍타깍. 내거. 마이. 맞아. 요거 이렇게 딱 들고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있잖아요. 이렇게 딱 듣고 있다가 Dreams of Maui and the night. 저기요. 저 그냥 음악만 들으러 온 거거든요. 길 좀 여쭤보려고 한 건데. 길이요? 네. 저 길치예요. 저리 가세요. 아니, 왜 괜히 화를 내는 거야? 야! 영어 해석하고 있다! 진짜 이렇게 듣고 있으면 남학생들이 와가지고 뒤에서 등치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아니 그리고 혼자 이렇게 음악 감상하고 있는 모습이 분위기 있어 보여요. 그래서 나 지금 괜찮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니. 여자가 아니라면 진짜 아닌 거거든요.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아유 정말. 소영 씨는 그 학창 시절에 그 미니 카세트 플레이어로 그 음악을 들었다면 라떼 세대들은 이걸로 음악을 들었습니다. 어떤 거요? 여러분들, 그거 선배님 되게 전축으로 좋은 들으신 거 아니에요? 에이, 자, 뭐 가져오셨나 본데? 뭐야? 이거 옛날 우리 할머니 집에 있었어. 우와. 해가지고 여기서 LP판 딱 해가지고 후 불어가지고 한 바퀴 싹 돌려주고 여기다 딱 올린 다음에 지직 한 다음에 여기 칸 살짝 표시된데 그 다음 곡은 거기부터. 진짜요? 몰랐어요. 이렇게 딱 마디가 돼 있거든요. 그게 트랙이었어요. 네, 나이테처럼 이렇게 돼 근데 있는데. 요즘에 이런 LP판 카페들도 되게 많이 생겨서 저도 가봤거든요. 이 감성을 진짜 따라가지 못해요. 오늘도 여러분 저희 둥지다방에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자, 오늘 앞에 계시는 박소영 씨가 신청해 주신 노래네요. 비틀즈가 부릅니다. Let 외국 노래 나갑니다. 이런 거 있었거든요. DJ가 영어를 몰라. 네. 제가 LP판을 또 직접 보니까 새로운데 이렇게 LP에서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 저장 매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음악 플레이어도 점점 소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음악 감상에 대한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니까 이제 우리가 음악을 감상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야. 1970년대 말 음악 저장 매체에 또 한 번 변화의 바람이 일었습니다. 걸어다니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가 등장하며 카세트 테이프의 열풍이 시작된 겁니다. 이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가 등장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죠. 당시 광고 영상 더 만나볼까요? 정다운 친구의 모습처럼 오, 내 거. 그대의 속삭임처럼 내 마음은 언제까지나 충전은 물론 오토리버스까지 돼요. 오, 오토리버스. 아, 이게 오토리버스. 야, 오토리버스가 뭐냐면 예전에는 오토리버스 되기 전에 참 나 진짜 이걸 모르네. 자, A면과 B면이 있어요. 자, 이쪽에 그러면 노래가 8곡 들어가 있고 이 뒤에도 8곡. 옛날에는 한 16곡, 14곡에서 16곡은 기본으로 앨범 하나에 들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뭐 다 하나에? 못 따라. 그 A면을 다 들어. 그러면 그걸 또 빼서 B면으로 바꿔줘야지만 그 음악이 나왔는데 오토리버스는 뭐냐면 딱 끝나서 딱딱 뭐 반대로 돌면서 그 B면이 바꿔 끼지 않아도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 진짜요? 진짜 저거는 혁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테이프를 이렇게 꼈다가 빼서 뒤집어서 껴야 또 노래가 나왔던 건데. 그래서 A면, B면이 있었죠. 아, 근데 그걸 이제 자동으로 해준다. 혁신이었네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테이프 쓰다가 한 번씩 이렇게 하면서 늘어지는 거 뭔지 알아요? 꼭 듣다가 진짜 막 그래서 귀신설 진짜.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건가? 아니, 그거 놀래가지고 그때는 딱 처방이 있었어. 요거 해서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시 이렇게 반대로 살짝 돌린 뒤에 이게 좀 이렇게 한번 쪼여. 쪼인 다음에 냉동실에 탁 넣어놔. 오. 그럼 또 이게 또 기가 막히게 또 팽창되게. 팽창되게 해놔. 축소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수축되게? 아, 내가 반대로 얘기했네요. 반대로 그럼 더 늘어지겠네. 수축되게 딱 해야지. 그럼 또 이게 일시적으로 또 괜찮아진다. 오, 신기하네. 또 왠지 내가 막 만능 엔터테인먼트 된 느낌이지. 라떼 이모네요. 뭔 소리예요? 나 또 이거 왜 알고 있어? 아우, 진짜. 자, 1980년대까지 음악 감상 문화의 선두에 있던 테이프는 90년대 들어서면서 그 인기가 조금씩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바로 콤팩트 디스크, 뭐죠? CD. CD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1990년대부턴 디지털 매체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며 CD 음반이 황금기를 맞이했는데요. 이제 익숙한 물건이 나오네요, 저한테. CD는 가요계 르네상스 시대를 함께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아니 제가 저 CD 세대였거든요. 너무 반갑네요. 보니까. CD 플레이어라고 했죠. 맞아요. CDP. CDP. 맞아요. 그 CD가 나오고 제일 좋았던 게 그 버튼만 누르면 원하는 트랙을 바로바로 이동해서 들을 수 있어서 그게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안 그래서 옛날 라디오는 딱 빨리 갈게 하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랬었잖아. 예, 가지고 잘못 맞히면 또 다시 뒤로 그러다가 배터리 다 나가. 진짜. 근데 이렇게 뜨겁게 달궈진 음반 시장의 열기가요. 이것이 등장하면서 급격하게 냉랭해지기 시작합니다. MP3가 뜨고 있습니다. MP3? MP3란 컴퓨터에서 들을 수 있는 오디오 파일의 한 종류로 일반 CD와 비슷한 음질을 유지하면서도 파일의 크기는 12분의 1 정도로 압축시킨 것입니다. 전화선 모뎀을 통해서 불과 몇 분이면 노래 한 곡을 전송받을 수 있어 네티즌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 시기에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죠. 음악 감상 문화 역시 예외일 수는 없었네요. CD를 사게 될 경우에 좋아하는 곡이 한두 곡밖에 없지만 MP3 파일을 듣게 되면 좋아하는 곡만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편리해서 많이 즐겨 듣고 있습니다. 더구나 컴퓨터에서만 들을 수 있던 MP3 파일을 들고 다니면서 들을 수 있는 제품들까지 속속 선보이면서 MP3의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MP3 파일을 이렇게 많이 듣는데요. 이제 한 해쯤 있으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MP3의 시장 규모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러한 추세로 저희 MP맨과 같은 디지털 오디오의 플레이어의 시장도 상대적으로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P3는 정보화 시대에 음악을 담는 대표적인 그릇으로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음악 시장의 판도를 확 뒤집어 놓은 MP3 플레이어가 그런데 이게 처음 어디서 발명됐는지 아세요? 그 약간 막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약간 미국 이런 데서 막 이렇게 들으면서 막 전축 같은 거 들고 막 네. 이런 거 막 하잖아요. 뭔가 미국에서 만들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세계 최초로 MP3 플레이어를 개발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진짜요? 네. 말도 안 돼. 우리나라가? 와, 나 지금 깜짝 놀랐잖아. 놀랐죠. 아니, MP3를 최초로 만들었다고? 네. 1998년에 국내 한 벤처 기업이 당시에 대기업이었던 그 미디어 기업과 손을 잡고 처음으로 개발을 했는데요. 이 MP3 플레이어가 이제 MP맨이라고 불렀는데 용량이 16MB, 그러니까 노래가 4곡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당시에 메모리 디스크의 가격이 16MB에 10만 원 정도 됐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지금으로 보면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좀 비싸긴 하다. 아니, 노래 4곡 듣는데 10만 원이면 비싸긴 하네. 비싸지. 그래도 세계 최초로 MP3를 개발을 했으면 지금쯤 엄청난 기업이 됐을 것 같은데 왜 우리가 모를까요? 그러게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긴 했지만요. 계속된 투자가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또 특허를 미국의 미디어 기업에 팔게 됩니다. 왜? 아이고, 나 미치겠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MP3가 한국에서 최초로 발명됐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MP3의 세계 최초의 모습을 그 시절 광고와 함께 살펴볼까요? 세계가 자켓만을 추구할 때 생각을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파일이 다운받아지고 있는 건가 봐요. 그러네요. 테이프 없이, CD 없이 즐기는 세계 최초의 MP3 오디오, MP맨. MP맨이 디지털 음악의 새 시대를 엽니다. 월드 퍼스트, 메이드 인 코리아. 세계 최초. 와, 멋있다. 아니, 물론 지금은 거의 뭐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그 한때는 MP3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거든요. 맞아요. 진짜 너무 아쉽다. 내가 미리 알았다면 투자했을 텐데.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변화 속에서는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작권 문제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음원이 파일화되면서 이제는 클릭 한 번으로 복제와 전송이 가능해진 거잖아요. 맞아요. 너무 쉽게 됐으니까. 네, 이렇게 MP3의 등장은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음반 시장 전체가 붕괴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낳게 됩니다. MP3 파일을 찾아주는 무료 소프트웨어입니다. 베토벤을 입력하자 MP3 파일 형식으로 된 베토벤의 작품들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 자리에서 곡을 내려받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획기적인 것은 다른 사용자들이 각자의 PC에 저장해 놓은 MP3 파일을 서로 공유해 간단히 주고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반 회사들이 이런 신기술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불법 복제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사실 듣는 우리는 좋지만 창작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법 다운로드하면은 정말 속상한 일이거든요. 그럼 당연하죠. 가수들의 노력을 도둑질을 한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아무래도 음반을 무료로 들을 수 있고 신곡 같은 것도 더 빨리 들을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음악을 좋아하는 일반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 법적 분쟁이 계속 앞으로도 더 지속되고 문제가 계속 불거지지 않을까, 그게 좀 우려스럽고요. 공개와 공유라는 인터넷 정신과 지적 재산권 보호라는 상반된 가치의 조화. 인터넷 시대에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이 저작권 문제는요, 긴 법정 공방 끝에 2007년이 되어서야 소리바다의 음악 공유 서비스 중지로 결말이 나게 됩니다. 맞아요. 요즘은 거의 뭐 스마트폰이나 뭐 AI 스피커로 뭐 틀어줘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음반을 소장한다는 이 개념이 사라진 것 같은데 그 예전에는 막 앨범을 사서 막 자켓 사진도 보고 그리고 거기에 적힌 가사지 있잖아요. CD 이렇게 옆으로 쭉 빼면은 거기에 가사지 있잖아요. 맞아요. 곡이랑 그거 보면서 같이 따라 부르고 있었는데 종이 뒤에 그죠? 예. 그런 시절이 좀 그리워지는 것 같긴 해요. 지금 CD 얘기를 하면서 LP판 그 가사집을 뺐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박소영 씨가 제가 봤을 때 의심스럽습니다. 아니에요. 50이란 얘기도 있거든요. 기수야. 이름도 일부러 이렇게 약간 수술하면서 일부러 젊어 보이려고 소영으로 지었다는 얘기도 있고. 기수야. 예, 이모. 조심해. 다 지켜보고 있어. 그렇습니다. 자, 창작자는 물론 팬도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을 잊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이유에서 음악 감상 문화에도 레트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발음 좋았어. 레트로. 가슴을 펴자 마음을 열자 그리고 우리 친구 되자 마이 8, 90년대 대중음악의 꽃을 피우며 전성기를 누렸던 카세트 테이프.
세월이 흘러 CD와 MP3에 밀렸던 카세트 테이프가 20, 30대 젊은이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올해 27살 이현민 씨도 하나둘 모은 카세트 테이프가 벌써 50개를 훌쩍 넘었습니다. 저 맛이 있지.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부터 새로 산 것까지 마치 골동품을 수집하듯 모으고 듣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겉 표지가 되게 재밌잖아요. 막 요즘은 CD나 막 더 좋은 것들이 많지만 이렇게 가사도 보고 이런 재미 매력인 것 같아요. 에미난 베이야. 국내외 스타들은 발빠르게 카세트 테이프로 앨범을 내놨습니다. 에미넴, 노라 존스를 비롯해 인디밴드 코가손, 힙합 프로듀서 코드 쿤스트 등입니다. 그룹 샤이니는 지난달 정규 5집 앨범을 카세트 테이프로 발매했는데 천장 한정판이 하루 만에 모두 판매됐습니다. 아, 저렇게 내셨구나. 대부분 20, 30대 소비자들로 굳이 음악을 듣지 않더라도 기념품을 구매하듯 사고 있습니다. 생소하지만 되게 재밌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 가치를 좀 느끼지 않으셨을까. 소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흥미로운 거네요. 근데 저분들은 저 카세트 테이프를 사서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러게요. 소장만 하지 않을까요? 소장만 하시는 건가? 서울 세운상가에는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를 사러 오는 젊은이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수요가 많아지며 서랍 속에 묵혀놨던 것들이 황학동 벼룩시장을 거쳐 세운상가에서 세단장하고 4, 5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역시 저런 거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전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가져오셨는데 요즘은 젊은 층에서 더 많이 어르신들보다 더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다 간직할 걸. 나도 100개가 넘게 있는데. 그러게요. 다 갖다 버렸는데. 창고 한 구석에 처박혀 있던 카세트 테이프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아날로그 바람을 일으키며 또 다른 복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마이마이 보니까 진짜 너무 기분이 색다르다. 맞아요. 저는 그 아까 전축 막 가지고 나오시고 LP판 들고 나오시고 했을 때는 사실 좀 공감을 못했다가 MP3부터 이제 굉장히 신나는 마음으로 녹화를 했어요. 젊은 척하고 있네. 요만한 MP3 있었잖아요. 그 이렇게 G 모양. G 모양. 아, 귀 돌려서 하는 거? 귀 돌려서 하는 거. 맞아요. 모르죠? 모르시죠? 정리할게요. 네. 자, 유튜브 사진관 이번 시간은 뉴스와 함께 시대별 음악 감상 문화의 변천사를 살펴봤는데요. 음악을 즐기는 방식은 많이 달라졌지만 음악이 주는 감동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에는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재미있는 뉴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여러분, 음악보다 친한 추억 유튜브 사진관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나 군대 가기 전에 생일 선물로 그거 받았어. 뭐? 이현도 1집 사자우 뭐지? 아는 사람이 있을 거야.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공감이 안 돼. 지금 공감이 안 돼. 아시죠? 예. 아니 뭐지? 제발 우리 때 건들지 마. 자기 때 40대 이상들이 알게 니네 알려고 하지 마. 너네 우리도 알고 나 MP3 사용 안 했으니까. 듣고 있다가 Dreams of Mary and the night. 저기요. 저 그냥 음악만 들으러 온 거거든요. 아, 길 좀 여쭤보려고 한 건데. 길이요? 네. 저 길치예요. 저리 가세요. 아니 왜 괜히 화를 내는 거야? 야! 영어 해석하고 있다.